예,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성수입니다. 먼저 앞서 정도만 의원 질의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총리님, 예. 앞서 정도만 의원께서 우리 이 당이 제기한 정부 부채 공약 개발 의혹에 대해서 정부에서 공적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또 향후 과제에 대해서 좀 검토해라고 지시를 했었고 또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정한 회의가 정확히 어떤 회의고 언제입니까 결정한 게? 예, 제가 이제 수시로 그 국무위원들한테 앞으로 대선이 다가오면 이런 파도가 많이 칠 것이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평상시에 자기 부처의 업무. 예, 총리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날짜하고 회의 명칭이 어떤 회의입니까? 저희들이 추석 직후에 있었던 추석 이후에요. 추석 그제 언론에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연합인가요? 9월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 결정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여가부 장관님. 공식적으로 결정은 그때 됐습니다. 여가부 장관님. 예. 얼마 전에 그 우리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방문해서 경위를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죠? 언제 지금 정책 공약 회의 개최를 했었죠? 처음에 차관 주제로? 저희 4월부터 여성가족부 관련 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 자,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총리님 말씀하고 다르시잖아요. 그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화 녹취까지 했었어요. 장관님 말씀을.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그 몇 가지가 같이 가게 되는데요. 그때 답변하신 하나는 내용을 그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총리님 말씀 그때 전에 제가 장관님께서 민주당 정책실의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청받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4월부터 하고 있던 업무하고 4월 달에 아니고 7월에 장관이 아니, 답변하신 그거는 게 이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도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저께. 일부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여가부 차관 주제로 정책 공약 회의 개최 처음 했던 날짜가 언제입니까? 저희가 그 정책 공약 회의라고 잘못되어서 실무자가 자, 정책 공약이 잘못됐다는 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일단 그렇게 제목이 돼 있었던 거지, 이메일 제목이.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7월경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막 총리님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건 9월달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했다 그러잖아요. 이거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들이 같이 그때 진행되었던 파일명이 것이고요. 21년 7월 29일 날 여가부 정책 공약안 이것도 버전 3입니다. 그럼 그 이전부터 이미 논의가 돼 왔다는 거예요. 자, 그 중앙선관위 지금 촬영 와 계시죠? 예, 사무처장입니다. 예, 산자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검에 이게 수사 의뢰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했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을 했는데 위법성이 있다고 좀 보였는데요. 문제점 있다고 해서 하신 거죠. 문제점 없으면 뭐하러 지금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그러면 하면 안 되죠, 그죠? 위법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예, 알겠습니다. 뭐 저도 사실은 30년 이상 공직생활 하면서 정권 교체기에 임기가 만료되는 그런 그 정부에서 전 부처를 상대로 차기 정부를 위한 그런 정책 공약 과제를 개발하라. 이런 건 저는 진짜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마다 지금 자료 요구를 해도 다 말이 틀려요. 제출되는 내용이 틀리고 그리고 장관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민주당 정책실 전문위원으로부터 담당 기조실 과장한테 전화가 와서 시작이 됐다고. 그런데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거 아니 아닙니까? 공약을 발굴해 우리 달라고 말이 온 게 감사원 아닙니다. 사무총장 나와 계시죠? 감사원 죄송합니다. 권한대행입니다. 네. 이번에 새로 감사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게 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의 선거 중립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지금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로 조사를 하더라도 감사원 차원에서 공직기강 측면에서 또 총리실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대로 총리실의 공직기강 또는 공직기강대로 또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엄중하게 조사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중차대한 문제고 우리 공무원 조직의 정치적 중립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그런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명확히 해주기 바랍니다.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앞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재명 그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난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 부총리님 1인당 지금 30만 50만 하면 총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일단 인구가 5천만이니까 뭐 단순 계산하면은 15조나 뭐 15조 넘어가죠. 뭐 크게 보면 50만 원 하면 20조도 넘어가죠. 이재명 지사 후보께서는 뭐 우리나라 빚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데 뭐 문제 있냐. 근데 앞서 이제 채무 현재 수준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이제 기축통화국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을 제외하면은 적다고 할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은 앞서 이제 부총리께서도 엄청나게 빠르다, 문제성이 있다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세계 잉여금 초과 세수가 10조 원 이상 더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재원을 활용하면 된다 이야기했는데 가능한 겁니까? 초과 세수 10조가 추가 발생을 기재부에서도 그렇게 예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10조 이걸 그대로 다 재난지원금 쓸 수 있습니까? 예, 의원님 당초에 설정한 세수보다 일정 부분 좀 더 들어올 걸로 예상은 되는데요. 그러니까 10조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걸 다 어디 다른 사업이나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뭐 일단 처리하려면 일단은 그 법적으로 갑니다. 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하면은 우선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몇 군데 그러니까 뭐 교부세 정산하고 공적자금 상환하고 부채 재무 상환하면은 기껏해야 한 3조 정도밖에 쓸 여력이 안 남죠. 일단 돈 액수도 그렇지만 본 예산에 끼워 넣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내년도 올해 세계 잉여금을. 올해 추가 들어온 세수는 내년도에 아마 결산을 해야만 사용할 수. 그러니까 올해 본 예산에 끼워 넣는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건 정말 이게 정부 재정에 대해서 1도 모르는 그런 무식의 소치 아닙니까?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재정에 여력이 있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안 되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걸 하겠다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을 기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재명 후보께서 이렇게 부채 비율이 50%를 육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빚이 적다, 아무 문제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0년 전에 성남시장 처음 됐을 때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남시장 2010년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모라토리엄 선언한 겁니다. 그때 판교 1단계 개발해서 선투자 비용을 국토부 아마 그 LH 전신일 겁니다. 그 돈에 대해서 갚아야 된다고 모라토리엄 했는데 그때 주장은 이재명 전 그 당시 성남시장 주장은 국토부에서 빨리 그 정산하라고 독촉을 했기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토부 장관님 맞습니까? 그때 국토부에서 그렇게 주장을 요구를 했습니까? 강하게? 글쎄요,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보낸 공고는 저 딱 한 점밖에 없습니다. 어디 글자 하나하나 뜯어봐도 독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비용이 얼마나 들고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용역하고 있는 거 그 결과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알아봐달라는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또 주장한 게 감사원에서 그런 급박한 사항 재정의 그 위기 사항을 인정했다 그러는데 감사원장이 이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그 당시에 모라토리엄 당시에 감사원에서 성남시의 그 모라토리엄의 그 당위성을 인정했다. 거기에 관해서 판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성남시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성남시의 주장을 그대로 팩스에 옮겨 적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남시가 그 당시에 그렇게 급박했느냐? 당시 성남시 채무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안부 장관님, 당시에 성남시의 채무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0년 모라토리엄 선언할 당시에. 예, 추가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도 안 되고 0.51%입니다. 채무 비율이 0.51%인데 이렇게 재정 위기 단체 모라토리엄 선언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파산 제도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고 나서 재정 위기 관리 제도가 생기고 그래도 채무 비율이 30% 넘어가거나 이런 자치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경고하고 위기 단체 지정하고 그러지 1%도 안 되는 그런 자치단체를 누가 재정 위기 단체 이 모라토리엄을 그 선포합니까? 그러면은 성남시가 가난한 자치단체입니까? 성남시가 지금 재정 교부세 불교부 단체죠. 행안부 장관님 그 성남시가 자치단체 중에 재정 건전성 순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부 단체 맞습니다. 지금 건전성 순위가 굉장히 예.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굉장히 상위 자치단체죠.
뭐 재정 자립도가 재정 건전성을 다 대표한다고 할 수 없지만서도 재정 자립도로 따져봤을 때는 상위 6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자치단체입니다. 2010년 당시 지방세 징수 금액만 인구가 더 많은 수원시보다도 1,000억을 더 많이 거둬들였던 그런 자치단체가 성남시입니다. 왜 그런데 이게 모라토리움을 그렇게 선언을 했을까요? 그때 이렇게 건전한 자치단체에 돼 가지고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모라토리움까지 선언한 그런 분이 지금은 50%가 넘어가는데 국가 채무가 저출산 고령화로 돈 벌 사람 자꾸 줄어들고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문제 없다고 이렇게 막 푸줘도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일반 회계와 달리 이거는 그 판교 특별회계, 판교 택지 개발 사업의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건 달리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판교 택지 개발 사업 이번 대장동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뭐 이익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렇게 이야기들이 설랑설했습니다만은 경실련 마피에서는 개발 이익을 1조 8천억 이야기를 했고 앞서 질의하신 그 민주당의 총리하는 김병주 의원도 공익 환수만 5,500억을 환수했다 그럽니다. 이런 대장동 개발에서만 그 정도로 성남시에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판교가 어떤 지역입니까? 대장동보다 규모도 뭐 비교할 수도 없이 넓고 훨씬 더 요지 아닙니까? 그때 5,400억이 없어서 모라토리움 했다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그런 개발 이익을 거둬들일 수 있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성남시가 상한 계획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라토리움을 이렇게 선언했을까요? 전임자에 대한 그런 그 비판, 전임자를 깎아내리고 본인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이제 여러 의원들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이철규 의원 백현동 의혹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8번을 그것도 공공기관이 용도 변경 요청했던 거 그러니까 그 매각 민간 공동개발했던 백현동 같은 경우에 안 됐는데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니까 바로 임야인 그런 녹지를 그것도 그냥 토지 용도를 한 단계도 아니고 몇 단계나 4단계나 상향 조정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줬습니다. 다른 쪽도 그런 식으로 이게 공영개발을 통해서 민간 공동개발을 통해서 성남시가 했으면 5천억이 아니라 몇 조 원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쪼를 했다는 겁니다. 자, 또 금왕거래 재난지원금도 이렇게 무상으로 나눠주자는 건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특기가 무상실이지 아닙니까? 그 당시에 성남시에 이렇게 모라토리움 했으면 일반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허리띠를 쫄라매고 기존에 무상으로 주던 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경상적 경비는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습니까? 바로 공약으로 내걸었던 무상질이죠. 청년수당부터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바로 시행을 해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재미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그 모라토리움을 선언해가지고 굉장히 재정을 건전하게 이렇게 세웠다고 주장했던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험 재임시의 채무는 2010년 90억에서 퇴임 시에는 1193억 13배나 증가했고 부채는 825억에서 210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더 시 살림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놓고 무상 지지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엉뚱한 반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무상 지지는 경기도지사가 되면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럼 경기도지사 때 한 무상 지지가 그럼 과연 효과들이 그대로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그 자랑하고 있는 게 청년 기본소득, 청년 면접수당입니다. 이게 청년들에게 100만 원씩 주는 청년 기본소득, 최대 30만 원 주는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님, 이 경기도에 이게 청년수당 이런 것들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돈을 받는 청년들은 뭐 만족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됐고요. 이게 이제 어쨌든 다른 시도도 유사하게
비슷한 명칭을 가지고 청년수당을 도입한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성남시 결과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선제적으로 많이 청년들한테 돈을 줬는데 오히려 경기도의 청년 실업률은 더 늘었습니다. 당초에 9%였는데 9.7%로 늘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다른 시도는 똑같습니다. 그 동일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서울은 11.3%에서 10.5%로 떨어졌고 부산은 9.3%에서 8.1%로 태구는 11.9%에서 10.3% 떨어졌어요. 취업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는 106만 명에서 오히려 105만 명을 1만 명이 줄었어요. 같은 기간에 서울은 84만에서 92만으로 대구는 16만 7천에서 17만 9천 명으로 늘었어요. 시큰 돈은 쓰고 효과는 더 없었던 겁니다. 청년들의 평가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취업화폐라는 게 먹고 노는 데 유용하지만 취업 준비 목적으로는 제약이 많다. 취업에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시험 접수 등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단순한 공돈에 불과하다. 이렇게 반응이 시큰 동안이니까 또 어떤 정책을 썼는지 아십니까? 청년들 한심을 사기 위해서 정책 홍보 동영상 만들고 동영상 3편을 한 편씩 볼 때마다 10,000원씩 줬어요. 3만 원 주는 그걸 했습니다. 이런 우상 시리즈가 대통령 후보가 되자마자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자마자 여러 가지 선거에는 재미를 봤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재난지원금 무상 지원으로 이렇게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총리님, 지금 앞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잘 사는 사람이나 대통령까지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한테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 줘야 된다. 이런 주장 여당에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손실 보상액이 올해 추경에 지금 얼마 잡혔죠? 부총리님, 손실 보상액이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1조 잡혀 있습니다. 1조 잡혔죠. 예, 근데 내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1조 8천억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5차 재난지원금 그중에 물론 소상공인 등 고용 취약계층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전 국민한테 이렇게 지원한 그게 1차와 5차입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25조입니다. 손실보상으로 잡힌 예산이 10배가 넘는 예산을 전 국민 나누는 데 쓴 겁니다. 이미 작년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국민의힘이 소급 적용 손실보상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소급 적용 안 했죠. 손실보상의 80% 보상을 가정할 경우 한 100조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이런 그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렇게 손실보상액이 적다 보니까 최대 1억까지 보상해 준다고 하지만 60몇만 그 대상 중에 평균을 따져보면 3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중에 15%는 최저 지원 금액인 1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어떤 PC방 주인은 25만 원 받았는데 코로나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은 15만 원 받았답니다. 이게 코미디죠. 이게 말이 됩니까? 폐업을 했거나 폐업 지경에 몰려있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들한테 우선적으로 피해만큼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합금지 업종, 집합 제한 업종에 해당이 돼서 손실보상되는 업종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부총리님, 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이 안 된 대표적인 업종이 어떤 업종들이 있습니까? 뭐 여행이라든가 전시업이라든가 뭐 공연업 그런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 전시업, 파티업, 또 이게 대리 운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오히려 보면 여행업 같은 경우는 가장 코로나로 피해를 많이 본 집합 금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숙박업소도 지금 숙박 인원 제한됐죠. 대리업, 대리운전업 10시 이후로 운전 그 영업 제한되면서 손님이 반토막 뭐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돈 많은 대통령한테까지 나눠주는 그런 푸주기식 재난지원금을 할 게 아니고 그럴 여분이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영세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한테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지금 말씀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만 하더라도 저희가 한 5번 정도 드렸습니다. 1월 달에 버팀목 자금을 지원해 드렸고 3월 달에 버팀목 자금 플러스 7월 달에 희망 회복 자금 그다음에 7월 달에 88%에 해당된다는 국민 상생 지원금이 있고요. 지금 10월 달에 소상공인연금에서 거의 뭐 격월로 정부도 최대한 지원해 드리자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뭐 재정으로 굉장히 소홀하게 한 건 아니고요. 저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워서 추가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저는 뭐 재정이 그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법에 의해서 손실보상 대상 금지 업종과 제한 업종이 있지만 그 이외의 대상이 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지원책을 현재 정부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혜택을 보거나 수익을 올린 사람들 원래부터 굉장히 고소득층 이런 분들한테까지 필요 없는 돈을 나눠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그런 분들한테 나눠줄 여유도 없을 뿐이지만 만약에 그런 유전이 마련될 수 있다면 그 돈을 우선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한테 피해 정도에 맞게 보상을 해주는 게 맞고 특히 손실보상에 제외된 그런 업종들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많이 입은 업종들을 대상에 포함시켜서 그런 지원을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특별히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금천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최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